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로 내려와 귀농 생활을 즐기고 있는 60대 사연자입니다. 평생 도시에 살면서 먼지밥 먹고 살던 제가 말년에 이런 공기 좋은 곳에서 지내게 되니 감개무량하기도 하지만 이런 귀농살이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다 싶습니다. 아마 저처럼 도시에서만 살았던 분들은 시골에 대해 잘 모르고 환상만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도 시골이라고 하면 좋은 경치에 넉넉한 인심만 생각하고 있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거기도 다 사람 사는 곳이라 그런지 좋은 사람만큼이나 별난 사람들도 있더군요. 하필이면 아내의 고향에서 그런 일을 겪는 바람에 썩 유쾌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 선에서 나름대로 참교육을 해준 것 같아 속이 시원하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사연을 직접 보내게 됐습니다. 제가 귀농을 결정한 것은 전부 아내의 영향이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 자식들 다 키워놓고 나면 같이 고향에 내려가 살자 그랬었거든요. 저는 고아나 다름없는 유년 시절을 보낸 탓에 고향도 부모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저희 집사람은 부모님과 고향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와 서울살이를 해야만 했지만 늘 고향 풍경을 그리워하고 향수를 지우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아내를 위해 꼭 아내의 고향에서 평안한 말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힘든 시절 만나서 참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나 아내나 이유는 달랐지만 서울에서 의지할 곳 하나 없이 혼자 버텨야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런 사정에 저희는 서로에게 연민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롭고 불쌍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 의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이 드는 게 당연했어요. 그렇게 마음을 나눴던 저희는 결국 부부의 연을 맺기로 했고 돈도 없어서 냉수 한 사발 떠놓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가진 게 없어서 실반지 하나 끼워주지 못한 탓에 아내에게 미안했던 저는 착한 아내를 위해 꼭 성공하겠노라 다짐했습니다. 맨바닥에서 맨주먹으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처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두려울 게 없는 시절이었어요. 그 덕분에 열심히 살며 티끌 모아 태산을 만들고 제 주제에 사업까지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 혼자였다면 절대 할 수 없었던 일이었지만 저를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아내가 있었기에 저는 없는 용기를 끌어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네요. 열심히만 해서 소용없는 시대라지만 그래도 노력이 배신을 하지는 않는지 다행히 저는 열심히 하는 만큼 큰 어려움 없이 해올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자수성가했다는 소리도 듣고 아무것도 없는 신세에서 번듯한 집도 차도 생기게 됐죠. 재벌에 비하면 구멍가게 사장이지만 그래도 내가 꾸린 일로 이만큼 먹고 살게 됐다는 게 저는 정말 감개무량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전부 제 곁을 지켜준 저희 집사람의 덕이라 생각했죠. 그동안 바쁜 저를 대신해서 아이들 키우고 바쁜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무척 고생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새벽 늦게까지 일에 치여 바쁠 때면 꼭 먼저 잠들지 못하고 집에 늦게 들어온 제게 꿀물 한 잔이라도 타주려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내의 노력을 모르지 않았기에 저는 집사람에게 늘 고맙고 미안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준 아내 덕분에 제 사업도 잘 됐고 아들, 딸 하나씩 낳아 번듯하게 잘 키웠으니 저도 더 바랄 건 없었습니다. 그 없었던 시절과 비교하면 분에 넘치는 재력을 가지게 되었고 나이 들어가는 삶에 더 욕심도 없으니 이제 곧 아이들 결혼만 하면 우리도 다 정리하고 시골 내려가서 살자 얘기하곤 했었어요. 아내가 늘 그리워했던 고향으로 내려가 둘이서 다시 신혼처럼 살아보자는 생각에
저는 아내가 살던 고향집에 새로 집을 짓고 나중에 내려가서 농사 지을 땅도 사뒀습니다. 그때가 머지 않았다는 생각에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아내는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일찍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방암이었습니다. 암이라는 게 흔하다고 하지만 정작 내 식구가 걸릴 줄은 모르는 건지 아내의 일은 제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매 계절마다 나한테 보양식 챙겨 먹이고 영양제 먹으라 쫓아다니며 식구들 건강을 챙기던 사람이 정작 자기 건강은 챙기지 못했다는 게 그렇게 서럽고 억울할 수가 없었네요. 결국 아내는 손도 써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갑작스럽게 떠나버린 아내의 빈자리는 제가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아내가 떠난 뒤로 저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살았어요. 아내가 없는 빈자리를 느끼고 싶지 않아서 하루 종일 일에만 매달려 살았죠. 바쁘기라도 해야 그 순간 잠깐이라도 아내 생각을 안 할 수 있기에 그때 제가 아내를 잊을 수 있는 방법은 바쁘게 일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자식들은 자기들도 다 컸다 그러는지 자기들 슬픔보다는 혼자 된 아버지를 더 걱정해주고 챙겼지만 그때 저는 자식들 걱정도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잊으려 일만 하다 보니 코피를 쏟고 머리가 빠지는 걸 보고서도 내 몸 챙길 겨를은 없더군요. 결국 젊지도 않은 나이에 무리하게 일을 하다가 몸을 버리고 나서야 저는 뜯어 말리는 자식들 만류에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한 아이들이 이러다가 아빠까지 죽어서 자기들 고아 만들 거냐며 정신 차리라 울부짖는 소리에 저도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죠. 그러고 보니 집사람이 없으니 애들 결혼식에는 나 혼자 있을 텐데 나마저도 없으면 애들은 정말 고아가 되나 싶어서 저도 결국 제 몸을 챙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이 상한 만큼 일할 힘도 없지만 저도 더 이상 미련도 없고 아이들도 걱정하는 터라 저는 하던 일을 모두 정리하고 휴양을 가기로 했습니다. 원래라면 몇 년 뒤 집사람과 함께 내려갔어야 할 아내의 고향으로 말이죠. 결국 아내와 함께 가기를 바라던 그곳에 저 혼자 내려가게 됐네요. 연고도 없는 시골 마을에 혼자 이사를 하려니 왜 하필 이름도 안 알려진 깡촌 시골로 가느냐며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어디 마을이 물이 맑고 공기가 좋은데 아내의 어린 시절 추억이 서려 있는 그곳보다는 못할 것 같았죠. 이미 집도 마련되어 있고 몸만 가면 되다 보니 결정을 하기에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식들은 저 혼자 먼 곳으로 보내려니 걱정하는 눈치였지만 그나마 제가 일을 관두기로 한 것에 안심하며 저의 귀농길을 환영해 줬네요. 하지만 그런 저의 귀농길은 시작부터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이사를 들어가던 그날부터 지긋지긋한 악연이 시작됐으니 말입니다. 시골을 떠올리면 인심 좋고 사람 좋은 것을 떠올릴 텐데 시골 인심도 옛말인지 저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봉변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보통 시골 마을에는 길이 많지가 않죠. 사람들 다니는 샛길이야 아무데나 나 있지만 차가 들어갈 만한 도로는 마을을 관통하는 길 하나 정도인 곳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이사를 하며 그 유일한 도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때 웬 남자가 경운기를 타고 뛰어와서는 도로를 막아서더라고요. 어이, 그건 뭐여? 누군데 지금 어디 들어오는 거요? 우리 동네에 누구 허락 받고 들어오는 겁니까? 저는 저기 윗집에 이사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구신데 그러시죠? 누구냐니? 아니, 이 동네 이장 얼굴도 몰라? 그러면서 이사를 들어온다고? 참, 이거 안 될 사람이네. 우리 동네에 이사를 들어오기로 했으면 나한테 먼저 인사를 하고 얘기를 했었어야지. 아무 말도 없이 지 마음대로 이사를 하는 사람이 어딨나 그래? 당신
그 빨간 지붕집 거기 들어오는 사람이요? 원래 살던 사람이요? 아니요, 그 원래 살던 건 아니고 제가 그 집을 사서요. 잠시 지내러 오는 겁니다. 미리 말을 해야 하는 줄은 몰랐는데요. 도시 살다 와서 그런가 이쪽 생태를 잘 모르나 본데 원래 이런 마을에는 이사 들어오기 전에 미리미리 얘기하고 인사하고 그러고 오는 거요. 살고 싶다고 아무나 와서 살다 가는 그런 곳인 줄 아나? 여기 동네 사람들 다 해봐야 몇십 명 되지도 않는데 당연히 인사를 하고 신고식을 했어야지. 아, 예. 안 그래도 이사 끝나면 떡이라도 돌릴까 했습니다. 그 이사 끝나면 인사하러 갈 테니 우선 길에서 좀 비켜주시겠어요? 지금 차가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어허, 그 말귀를 못 알아듣나? 인사를 안 했는데 어떻게 이사를 들어온다는 거야? 저랑 연배도 비슷해 보이는 사람이 나를 언제 봤다고 반말을 찍찍하며 텃세를 부리는 모양새에 기가 막혔습니다. 인사를 안 했다며 길을 막아서는 걸 보고 보통은 아니겠다 싶었는데 제가 나중에 인사를 하러 가겠다 하는데도 비켜주지를 않더군요. 경운기를 앞에 대놓고 길을 막아서는 모양을 보니 웬만해서 좋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찾아뵙겠다 하는데도 고집을 부리는 걸 보면 인사 말고 다른 것에 볼 일이 있어 보이더군요. 저도 사업하며 별꼴 다 봤던 사람이라 그런지 그 인간이 원하는 게 그냥 인사가 아니라는 걸 알 수밖에 없었죠. 제가 미리 인사를 해야 하는 걸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이사를 하고 이사를 왔노라 인사드리면 되는 줄 알았죠. 아무래도 제가 동네 형편에 밟지 못해서 몰랐나 봅니다. 처음이라 실수했으니 이해해 주시고 우선은 이사부터 좀 하게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꼭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어허, 이 사람이 참. 그럼 정식으로 인사하는 건 나중에 하고 돈은 지금 주시오. 예? 무슨 돈을 말씀이십니까? 지금 여기 우리 동네 길 쓰고 있잖아. 이게 그냥 나라에서 깔아주는 도로가 아니라 우리 동네 사람들이 돈 주고 깔은 도로야. 그러니 그 길을 쓰려면 돈을 내야지. 도로 사용료요? 아니, 여기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게 얼만데요? 일단 당신은 여기 처음 왔고 사정을 모르니까 내가 많이 봐줘서 200만 원만 내쇼. 예? 지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 막 여기 와서 도로 한번 밟았다고 200만 원을 내라니요. 그런 억지가 어딨습니까? 아무리 제가 동네 사정을 모른다지만 그건 억지 아니에요. 뭐? 억지? 내가 뭐 삥을 뜯자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도로 깔 때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돈을 몇백씩 내서 깔았다 이 말이요. 우리는 몇백만 원씩 들였는데 그쪽은 200만 원이면 싸게 먹히는 거 아니요? 내가 뭐 괜히 남의 등쳐먹는 도둑놈은 아니거든.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그 인간은 제게 돈을 뜯어내고 싶어 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한들 남들 다 쓰라고 만든 도로를 지난다고 도로 사용비를 내라니 지금 이 시골 사람이 못 모르는 도시 사람 등쳐먹으려 한다 싶어 기가 막히더군요. 그것도 무려 200만 원이라니. 200만 원이 남의 집 개 이름도 아니고 남들 한 달 월급 되는 돈을 당당히 바라는 그 인간의 태도가 참 기가 막혔습니다. 저도 낯선 동네에 이사 들어오는 첫날부터 소란 피우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정중하게 대하려 했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사람을 등쳐먹으려 하는 것은 도통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돈을 주니 마니 하며 이장이라는 사람과 실랑이를 벌이게 됐고 결국 경찰을 부르고서야 일단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경찰 말을 들어보니 예전에 동네에 도로가 없을 당시에 동네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도로를 깔았던 것은 맞지만 마을 운영기금에서 충당했기에 제가 그 돈을 물어줘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나보다는 동네 이장을 잘 알아 그 편을 들어줄 경찰들도 다들 그 인간의 얘기가 허무맹랑하다 보니 그 사람도 결국 더 억지를 부리지는 못하고 길을 비켜서 주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겨우 이사를 할 수 있었지만
그 후로도 제 귀농살이는 평탄하지 못했어요. 처음부터 이상한 사람한테 단단히 잘못 찍혔구나 생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같은 마을 사람이 됐으니 좋게 지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외지인이고 자기들 살던 터전에 들어오는 것이니 웬만하면 제가 참고 조용히 지내는 게 맞다 생각했죠. 그래서 저도 말도 안 되는 도로 사용비를 낼 생각은 없었어도 동네 잔치 한 번 정도 해드릴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다른 시골에 귀농한 지인에게서도 시골 사람들 인심 사려면 그 정도는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기에 저도 두루두루 잘 지내고 싶어 노력하려 했죠. 하지만 그 이장이라는 인간은 제 생각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시골 사람이 순박하다는 건 다 거짓말이었는지 제가 봐왔던 어떤 인간보다도 집요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었네요. 아무래도 제가 이사 들어오는 날 돈을 주지 않은 게 고가웠던 건지 이장은 그날부터 매일같이 저를 지켜보고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제 욕을 하고 다니는 것도 진작 알고 있었지만 그나마 제가 선수를 쳐서 마을 분들 모시고 마을 회관에 떡과 술을 돌리고 잔치를 벌였기에 다른 주민분들은 저를 좋게 봐주셨어요. 하지만 그 인간은 어떻게든 저를 괴롭히지 못해 안달이었습니다. 시골로 내려간 뒤 제 일상은 별게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비워둔 집을 정리하고 고치고 집 뒤에 있는 텃밭 좀 읽어보려 노력하고 심심할 때면 뒷산에 올라 산책을 하고 하는 정도였죠. 일주일에 한 번씩 읍내에 나가 장을 봐오기도 했지만 혼자 사는 살림이다 보니 생각보다 장을 봐올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게다가 감사하게도 주변 이웃분들이 자꾸 들여다보시고 먹을 것들을 챙겨주시고 하시니 집에 먹을 걸 사다 둘 새도 없이 지낼 수밖에 없었죠. 역시 그 이상한 이장 하나만 두고 시골 인심이 변했다 하기에는 여전히 좋은 분들이 많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왜 그러는지 그런 인간이 어쩌다 이장이 되었나 궁금했는데 아무래도 시골이고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 있다 보니 이장을 맡을 만한 인물이 그리 많지 않았던 듯 했습니다. 이미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고 노인들만 남은 동네다 보니 그곳에서는 60만 먹어도 젊은이 소리를 듣곤 하더군요. 그래서 제 또래의 그 이장도 그 동네에서는 젊은 축에 드는 듯 했어요. 몇몇 젊은 사람들이 더 있기는 했지만 그 사람들은 감투에는 관심이 없는지 그저 농사 짓고 자기 할 일하며 조용히 살아가는 듯 했죠. 다들 조용한 사람들이라 그런지 그 이장의 목소리가 더 클 수밖에 없었고 말이에요. 그 이장네가 이 동네에서 대대로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 지역 유지나 다름이 없어. 지금이야 지 아버지 때부터 재산 다 말아먹고 별 볼 게 없지만 그 옛날에야 이 동네 땅 절반이 다 그 집 땅이었지. 그래서 옛날부터 그 집은 동네 대소사 다 결정하고 대대로 이장 해먹을 정도로 입김도 세고 잘 살았었는데 어쩌다 그렇게 다 말아먹었는지 참. 하여튼 그놈의 도박이 문제지. 저 이장네 아버지가 한창 도박에 미쳐가지고는 도박 빚지고 도망 다니고 그랬었어. 그래가지고 소 팔고 땅 팔고 선상까지 팔아먹었잖아. 그렇게 다 팔아먹고는 이제 남의 땅 빌려서 농사 짓고 있지 뭐. 그 집안 사정이야 제가 궁금해할 것도 없지만 그 이장네 집안이 대대로 이장하며 꽤 입김이 있던 지역 유지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 절반 이상이 그 집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하다 보니 남의 땅 빌려서 먹고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웬만해서는 그 집 사람들 말에 반기를 들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이장 노릇을 잘 못해도 어쩔 수 없이 그 집 식구들을 이장으로 뽑아주어야 했고 그 덕분에 지금 이장도 벌써 십수년째 동네 이장을 하고 있었답니다. 이건 세습 정치도 아니고
대대로 이장 자리를 물려받는다는 게 참 희한하다 싶었죠. 이제 와서는 집안이 망해서 재산도 모두 없다 하지만 오랫동안 익숙해진 것을 바꿀 수는 없는지 그 이장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장이 일을 잘하는 건 아닌지 이장의 일처리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도 꽤 있었어요. 나야 뭐 그러려니 하고 살지만 저놈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사람들 꽤 많지. 군에서 마을 지원금 나오는 건 다 어디 갔다가 썼는지 마을 회관 증축하자는 거 하지도 않고 뭐 하나 고장나고 망가지면 지가 고친다고 설쳤다가 도로 다 망가뜨리고 그래놓고 돈 다 썼다고 마을 사람들한테 돈 걷어가고 아주 난리도 아니여. 저도 살다 보니 주변 어르신들에게 듣는 것도 꽤 있었고 덕분에 그 인간에 대해 더 잘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장이라는 이유로 그 동네 주인 행세하고 다니더니 갑질을 당한 게 저뿐만이 아니었던지 그 인간에 대한 악감정을 가진 사람이 한둘이 아닌 듯 했네요. 그놈 괜히 힘없는 사람들한테 골치 썩게 하고 이장 노릇은 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 저놈 완장질 하는 것 질려서 다른 놈 좀 뽑자 그러는데도 저놈이 해코지할까 무서워서 나서는 사람이 없어. 아마 서울 양반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요. 저놈이 그 악에 받쳐서 무슨 짓을 더 할지 몰라. 우리야 뭐 갈 곳도 없고 이렇게 살다 보니 익숙하지만 서울 양반은 골치 깨나 썩지 않을까? 그리고 그 말처럼 저는 정말로 골치를 썩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대한 마주치지 않고 피해보려 노력했지만 작정하고 벼르는 사람을 아주 피할 수는 없었네요. 한 번은 제가 집 뒤쪽 밭에 물을 좀 주려고 동네 농수로를 쓰려고 하는데 이장이 그걸 보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지금 거기 뭐 하는 짓이요? 지금 누구 허락받고 농수로를 쓰고 있어? 예? 이거 쓰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그럼 이 동네에 있는 거 전부 내 관할인데 당연히 내 허락을 받고 써야지. 아니 이 양반이 돈 안 내겠다고 버팅길 땐 언제고 남의 기물을 함부로 쓰고 있었네. 사실 저도 시골 물정을 잘 모르다 보니 공용수로를 써도 되는지 몰라서 주민들께 여쭤봤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몇 분이고 물어봤지만 제가 농수로를 쓴다고 싫어하시는 분은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편히 가져다 쓰라고 기구도 빌려주시고 친절하게 도와주기도 하셨는데 말이죠. 동네 사람들 다 마음대로 쓰는 농수로도 못 쓰게 하려는 이장의 수작에 저는 또 한 번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은 주변에 계시던 다른 동네 주민분들 덕에 싸움으로까지 번지지는 않았지만 그 인간이 대체 어디까지 하려나 저도 벼르고 벼를 수밖에 없었죠. 아니나 다를까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이장이 새벽 아침부터 저를 찾아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떨어져 나갈 듯 거센 소리에 놀라서 깨어날 수밖에 없었죠. 대체 뭐가 급해서 새벽부터 사람 잠을 깨우는지 궁금해 나가봤더니 이번에는 또 헛소리를 하고 있더군요. 이보쇼, 이봐! 새벽부터 무슨 일이십니까? 아니 새벽이고 나발이고 볼 일이 있으니까 왔겠지.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인데요? 여기 그 나무가 밖으로 나왔는데 이걸 대체 언제 정리를 하려고 그러나 싶어서 말이야. 예? 그게 무슨 말이십니까? 나무가 뭘 어쨌다고요? 여기 이 나무가 길 밖으로 나와서 도로 통행을 방해한다고. 그 사람이 새벽 일찍부터 저희 집으로 쳐들어온 것은 집에 있는 나무 한 그루 때문이었습니다. 아내의 고향집 마당에는 오래된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아내가 태어날 적에 장인어른이 심어두신 감나무였습니다. 첫 자식을 낳고 기쁘셔서 심었을 그 나무는 아내의 기억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고 저 역시 아내의 추억 속 그 감나무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가을이면 감나무에 올라 감을 따고 어머니와 마루에 앉아 두런두런 담소를 나누며 곶감을 말렸고
홍씨가 여물어 갈 쯤이면 까치밥만 남겨두고 홍씨를 실컷 먹었다는 얘기도 자주 들었었죠. 저는 보지 못하고 겪지 못한 아내의 추억이었지만 그랬기에 제게는 더더욱 귀한 추억이고 향수였습니다. 아내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탓에 이제는 감나무만 떠올려도 홍씨를 먹는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고 집 마당에 있는 감나무를 볼 때면 늘 아내 생각이 나곤 했었죠. 남들 눈에는 시골집에 하나씩 있을 법한 흔하디 흔한 감나무일지 몰라도 제게는 아내를 떠올리게 하는 특별한 나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뜸 그 나무를 두고 아침부터 시비를 걸어오는 이장 때문에 저는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무가 무슨 도로 통행을 방해합니까? 여기 그 가지가 하나 뻗어 남아 있잖아. 이게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귀찮게 한다고. 그리고 가을이 되면 감이 익고 홍시가 떨어지는데 그럼 여기 길바닥에 시뻘겋게 돼서 보기가 싫다고. 그러니까 나무를 없애던지 가지를 치우던지 정리를 좀 해줘야겠는데? 지금 일부러 그러는 겁니까? 이 동네에 나무까지 안 튀어나온 집이 있기는 합니까? 마당에 심은 나무까지 가지고 탓을 하는 건 생전 처음이네요. 여태 불안하다는 사람도 없고 동네 주민들 아무도 말 꺼내는 사람이 없는데 왜 당신만 그러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 동네에서 집에 나무 하나 없는 집이 없고 나무가 자라다 보면 담 넘어가는 일도 허다한데 자기네 집 담 넘어 들어온 것도 아니고 내 집 앞 도로에 조금 넘어온 걸 가지고 나무를 베라니 말라니 하는 것이 황당하다 못해 화가 났습니다. 게다가 우리 집은 산 바로 앞에 있어서 이쪽으로는 저 말고는 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대체 누가 불편해하고 민폐를 끼친다는 건지 말이에요. 제가 호락호락하지 않으니 이제는 되지도 않는 억지를 부리는 것을 보니 하다하다 자기 그림자 밟았다고 성낼 사람이다 싶더군요. 아침부터 당한 봉변에 짜증이 났지만 그런 말도 안 통하는 사람과 말씨름해서 뭐하나 생각하며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겨우 그런 일로 아침부터 이러는 겁니까? 근데 대체 무슨 근거로 나무를 없애라 마라 하는 거예요? 도로교통법이고 토지법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이 나무가 조망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저는 나무 건드릴 생각도 없고 법적으로 그럴 근거도 없으니까 다시는 나무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내 나무 내가 알아서 하겠다니 자기도 할 말이 없는지 씩씩거리며 돌아가더군요. 저는 할 말 없이 그냥 돌아가는 이장을 보며 설마 또 시비를 걸겠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 뒤 기어이 사단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잠시 읍내에 일을 보고 돌아온 어느 날 문제의 그 감나무의 가지가 잘려있는 겁니다. 그 이장이 꼬투리 잡았었던 바로 그 가지 말이죠. 예쁘게 모양 잡혀 뻗어있던 가지가 잘린 광경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기계톱으로 썰어놓고 도망간 흔적에 저는 범인이 누구인지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장이 가지를 잘랐다는 걸 제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짓을 할 인간은 그 동네에 그 인간 하나밖에 없었으니까요. 곧장 이장을 찾아가 따져 물었지만 이장은 모르쇠를 하며 자기가 한 짓이 아니라 딱 잡아 떼고 있었습니다. 시골이라 CCTV 같은 것도 없고 우리 집에 있는 CCTV는 죄다 집 안만 비추고 있었기에 하필이면 그 나무를 찍는 카메라가 없었네요. 증거가 없는 걸 알아서 그런지 끝까지 자기 짓이 아니라 우기고 있었죠. 증거 있어? 내가 했다는 증거 있냐고? 증거도 없으면서 어디 엄한 사람 잡으려고 그래? 그러게 내가 진작에 정리하라 했잖아. 아이 시골 사람들이 순해서 그렇지 불만을 보고도 참지는 않거든. 아무튼 나는 아니니까 나한테 따질 생각 말어. 순간 저는 너무 화가 나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분명 그 인간 짓이 맞는데 따지지도 못하는 꼴이라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그 인간을 주시하고 있었어야 하는 건데 괜히 말 안 통하는 사람이랑 싸우지 말자고 무시했던 게 이런 일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의 추억이 깃든 나무가 잘렸다는 생각에 저는 마치 제 팔이 잘려나간 기분이었습니다. 차라리 대문을 부시고 갔으면 돈 들여서 고치기라도 하면 될 텐데 나뭇가지를 잘라버린 것은 다시 붙일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으니 정말 황망하더군요. 그런데 그날의 사건으로 저는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아내의 얘기였죠. 아이고, 그 이장놈이 그랬구만. 근데 아니라 그렇지? 예, 그 자기는 아니라고 딱 잡아 떼네요. 근데 며칠 전에 그 자기가 찾아와서 나무 잘라버리라 마라 그랬거든요. 그 법적으로 그럴 일 없다 했더니 화내면서 그냥 가길래 포기하나 보다 했는데 설마 이런 짓을 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저도 딱히 증거가 없고 아니라고 잡았더니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러게 내가 조심하라 그랬잖여. 그놈이 원래 그래. 아니 그 집안 식구들이 다 그렇지. 하여간에 이 집이랑 그 집이랑 마가 꼈나. 그 옛날부터 왜 그러나 몰라. 왜요? 이 집이랑 그 집이랑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 그 짝은 모르지? 여기 원래 집주인이 따로 있었는데 그 집 사람들 말이여. 이 집 사람들도 그 이장네 땅에서 소작해 먹었거든. 돈이 없어서 그렇지 성실하고 성품 좋고 참 좋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런지 그 이장네에서 무지하게 괴롭혔어. 풍년이면 풍년이라고 돈 뜯어가고 흉년이면 흉년이라고 뜯어가고 다른 집들도 이래저래 당했는데 유독 이 집 사람한테만 모질게 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집 식구들이 고생 많이 했어. 그 땅 주인한테 빚진 거 갚으라면서 이 집 딸을 대신 시집 보내라 그랬었지. 아니, 무슨 구한 말도 아니고 그 땅 주인이랍시고 어디 남의 집 딸을 넘봐. 안 그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 이장집에서 저희 아내를 눈여겨봤었는지 두 사람을 결혼시키고 싶어 했었답니다. 하지만 이미 이장네 식구들 성격을 알던 장인어른께서 그런 집에 외동딸을 보내실 리가 없으셨죠. 억지 혼사 타령에 이래저래 고생을 하셨다는 게 동네 어른의 말씀이셨습니다. 물론 세상이 어느 때라고 억지로 데려갈 수는 없겠지만 돈 가지고 협박하듯이 괴롭히면 그것도 견디기 어려웠겠죠. 예전에 아내가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기는 했었지만 그게 이런 이유였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정말로 그 인간이 쓰레기처럼 보이더군요. 그동안은 그 인간이 아무리 개차반같이 굴어도 참았었습니다. 나는 외지인이고 그 사람은 동네 사람이니 내가 섞여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 전에 그 동네는 아내의 고향이었고 아내가 알고 지냈을 그 사람에게 나쁘게 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더 컸었죠. 그런데 그놈이 아내의 은인이 아니라 원수였다는 사실에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한 방에 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는 봐줄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다음번에 또 시비를 건다면 그때는 더 이상 참지 않아야겠다 싶었죠. 그래도 그런 짓을 벌였으니 한동안 일을 벌리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인간은 그새를 참지 못하고 저를 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저도 더 이상 참을 생각이 없었네요. 매번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사람을 괴롭히던 인간이 이번에는 또 황당한 이유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들 다 다니는 뒷산에 올라가지 말라고 저를 괴롭히더군요. 마을 발전에는 요만큼도 관심이 없고 돈 한 푼 안 보태는 인간이 마을 뒷산은 왜 올라가나? 시골 산은 다 주인이 있는 거 모르나 보지? 내가 그 산 주인한테 신고하면 당신 사유지 침해 그런 걸로 고소당해. 알아? 제가 저번에 법을 들먹이며 얘기를 해서 그런지 이번에는 자기 딴에 열심히 준비를 해왔던 모양입니다. 제가 산책을 하던 뒷산에 주인이 있는데 그 산을 제가 함부로 다녔다며
당장이라도 산 주인에게 전화해서 고소를 하게 할 거라 엄포를 놓고 있었어요. 당신 법 좋아하잖아. 그 좋아하는 법으로도 잘못된 건데 이번에는 뭐라고 핑계를 댈 거요? 저번에 보니까 그 산에서 버섯도 캐고 나물도 캐오던데 그거 도둑질인 건 모르나? 내가 저 산 주인이랑 아주 잘 아는 사이야. 내 전화 한 방이면 당신 솔찬히 고생 좀 할 텐데. 어때? 당장 전화해 볼까? 제가 산에서 나물 좀 캔 건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남의 산에서 불법 채취를 하며 도둑질을 했다고 아주 제대로 나를 잡은 듯 했습니다. 나 이제 당신이랑 말도 섞고 싶지 않고 되도 않는 말싸움으로 힘 빼고 싶지 않으니까 신고를 하려면 하고 알아서 해. 그리고 다시는 나한테 말 걸지도 말고 찾아오지도 마. 알겠어? 아니 이 양반이 어디서 반말이야? 미쳤어? 당신은 내가 꼬박꼬박 존대해 줄 동안 당신은 반말 짓거려 놓고 당신은 나한테 뭘 바래? 내가 당신보다 2살 많은 거 알아? 당신은 나를 무시하는데 근데 내가 당신을 존중해줘야 하나? 하 참나. 그래 나이 많이 처먹어서 좋겠다. 아이고 잘났어 아주. 서울에서 왔다고 시골 사람들 무시하고 하더니 그런 건 또 되게 따지네. 그런 거 따지고 법 가지고 들먹이는 사람이 시골에 있는 건 지천에 다 공짜인 줄 알았나 보지? 그래 내가 이번에는 절대로 안 참아. 내가 이 산 주인이랑 되게 잘 아는 사이인데 그 주인이 알면 가만히 안 있을걸? 내가 산 주인한테 전화해서 당신 콩밥 먹일 거니까 딱 기다려. 그리고 그 남자는 당장 산 주인에게 전화를 거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저는 그 인간이 어디까지 하려나 궁금해서 지켜보고 있었죠. 아, 예. 나 여기 이장인데 그 박 사장님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아니, 그 부동산에서 대신 관리하는 건 아는데 내가 사장님한테 긴히 직접 전할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바쁘셔서? 그렇지. 뭐 바쁘신 건 알지. 근데 내가 직접 얘기해야 한다니까 그러네. 산주인이랑 잘 아는 사이라 그러더니 그런 것도 아닌지 그 사람은 부동산 사장으로 보이는 사람과 한참 씨름하며 통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쪽에서는 난감한지 실랑이가 길어지더군요. 이장이 산 주인과 전화를 하겠다고 씨름하던 중 제게도 전화 한 통이 걸려왔죠. 예, 전화 받았습니다. 예. 그래요? 임차인이 통화를 하고 싶다고요? 산 문제 때문에? 제 산에 누가 무단으로 들어갔다고? 예. 제가 직접 얘기해 보겠습니다. 묘한 저의 통화 내용에 이장도 그제서야 이상함을 느꼈는지 하염없이 전화를 기다리던 손을 내리고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제서야 숨겨뒀던 저의 진짜 정체를 밝혔습니다. 예, 제가 산 주인인데 무슨 말씀이 그리 하고 싶으십니까? 당신이 산 주인이라고? 아니 박 사장님을 내가 잘 아는데. 그 박 사장이 나예요. 당신 농사 짓는 땅 주인. 사실 그 이장이 도둑질을 했다며 난리를 치던 뒷산의 주인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리고 이장이 농사를 짓는다고 빌려 쓴다는 땅 역시 제 땅이었죠. 뒷산은 원래 처가댁의 묘소가 있던 곳이었는데 제대로 된 선산도 없이 조각 땅으로 있는 게 마음에 걸려서 제가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장이 빌려 쓰고 있는 그 땅은 제가 나중에 귀농해서 농사라도 지어볼까 싶은 생각에 구매해뒀다가 빌려달라는 사람이 있다며 세를 받고 빌려주던 땅이었었죠. 제가 멀리 있다 보니 부동산의 관리를 맡기고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하필 그 땅을 이장이 빌려 쓰고 있는 줄은 저도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부동산 사장님 대리로 저와 얼굴 한번 보지 않고 계약을 했던 이장은 제가 그 땅의 주인인 것을 까맣게 몰랐던 듯 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밝혀진 진실에 기야 많은 눈치였죠. 덕분에 그제서야 저도 그 인간을 제대로 혼내줄 시간이 됐다 생각했습니다.
그동안은 안하무인으로 굴어도 시골 사람에게 갑질하고 싶지 않아서 봐줬는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괴롭힌 건 둘째쳐도 감히 내 처와 처가를 괴롭혔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 좋게 넘어갈 생각이 없어지더군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아니 사장님, 그럼 진작 말씀을 하시지. 제가 그런 줄도 모르고 실례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사과는 필요 없고 앞으로 그 땅은 못 쓸 테니까 당장 정리해요. 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 농사는 어쩌고요? 그럼 앞으로 농사는 어디서 지으라는 겁니까? 농사 지을 곳 없으면 저 죽습니다. 저희 식구들 다 굶어 죽어요. 아니 아무리 땅 주인이라 그래도 빌려 쓰고 있는 사람 사정도 있는 건데요. 그거야 당신 사정이지. 내가 알아줘야 하나? 당신은 남의 사정 신경 쓰고 살았나? 당신은 남의 사정 무시해놓고 이제 와서 당신 사정은 안타깝나 보지? 평소였다면 저도 그런 무정한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차피 놀리는 땅이라 저한테는 급한 일도 없고 한 해 농사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그렇게까지 할 만큼 잔인한 사람은 못 되니까요. 그런데 그 인간을 더 이상 봐주고 싶지 않더군요. 게다가 법적으로도 당장 내쫓을 권리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나중에 쓸 생각에 놀리고 있던 땅이었기에 제가 나중에 쓸 때까지 세를 거의 받지 않다시피 하며 빌려주고 있었거든요. 대신 땅 주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기로 특약을 걸었고 말이죠.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놈도 부동산에 전화를 해보고서야 알았는지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뒤늦게 자기 사정을 부탁해 오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정말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있던 재산 다 말아먹고 이 나이에 남의 땅 빌려서 농사 짓고 있지 않습니까?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 앞으로 농사 지을 땅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그건 저더러 죽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진짜 이러실 겁니까? 그러게 평소에 마음을 잘 쓰지 그랬어요. 옛말에 뿌린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 농사 짓는 사람이 그 정도도 몰랐나? 아무튼 나는 사정 봐줄 생각 없으니까 다른 땅을 빌리던 농사를 관두던 알아서 해요. 그렇게 저는 계약 종결을 하기로 하고 이장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준비해뒀던 다른 일도 터뜨려 버렸죠. 주민들도 대부분 눈치채고 있었겠지만 그동안 이장은 이장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군청에서 나오는 마을 지원금이나 세금대를 빼돌려 자기 주머니를 불리고 있었으니까요. 마을 발전비로 자기 집 보일러 놓고 샤시 고치고 안 돼 쓴 것도 있었더군요. 그동안 마을 회관에 화장실 좀 고치자고 그렇게 얘기가 많았다는데 돈이 있었으면서도 횡령을 하느라 정작 마을에 돌아갈 혜택은 없어졌던 것입니다. 이장의 뒤를 캐서 증거들을 모은 저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있는 자리에서 진실을 밝혔습니다. 내가 관여할 일은 아니라 생각해서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려고 했더니 결국 그 인간이 스스로 그런 꼴을 자초하고 있었네요. 이장의 횡포를 알게 된 동네 사람들은 그제서야 전부 들고 일어나게 됐고 이장은 파면당하고 말았습니다. 덕분에 이제는 더 이상 이장 노릇도 못하고 동네에서 농사도 짓지 못하게 된 탓에 그 동네에 버티고 있을 수가 없었는지 결국 이장은 이사를 가게 됐고 그 후로 그 사람의 소식은 듣지 못하게 됐네요. 하지만 떠난 이장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들 진작 이랬어야 한다며 제게 고마워하더군요. 오랜 세월 한 동네에 살았던 이장보다 안지 얼마 안 된 제 편을 드는 마을 사람들을 보니 제가 아주 소용없는 짓을 한 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에 조용하고 성실한 젊은 청년이 이장을 맡게 됐죠. 이 마을 기준으로는 청년이라 부를 만한 50대 이장이 새로 선출되면서 마을은 좀 더 좋아진 기분입니다.
저 역시 이제서야 동네가 깨끗하고 조용해진 듯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덕분에 저도 이제야 조용한 귀농 생활을 즐길 수가 있게 됐네요. 어디서 그 이장이 이 얘기를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얘기라 생각하면 앞으로는 마음을 곱게 쓰고 반성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